안녕하세요. 정은영입니다. 오늘은 금융생활의 출발, 나의 돈 흐름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돈 관리라고 하면 주식이나 투자처럼 어렵고 복잡한 기술부터 떠올리기 쉽죠. 하지만 사회초년생이 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따로 있어요.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 그 돈이 어디로 나가는지, 그리고 미래를 위해 얼마를 남겨야 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오늘은 수입, 지출, 저축의 기본 구조를 정리하고 첫 월급을 받기 전부터 활용할 수 있는 예산 수립 방법까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의 학습 목표와 핵심 역량을 살펴볼까요? 오늘 강의가 끝났을 때 여러분이 할 수 있어야 하는 3가지 역량은 다음과 같아요. 첫째,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 남는 구조, 즉 수입, 지출, 저축의 3가지 축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예산이 왜 필요한지 이해해야 합니다. 예산은 돈을 못 쓰게 만드는 통제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에 돈을 배치하는 계획입니다. 자, 셋째, 자신의 실제 생활을 반영한 한 달 예산을 직접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의 목표는 이해하는 것에 멈추지 않고 여러분이 직접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내용을 살펴볼까요? 자, 여러분은 월말에 통장을 보면서 분명 큰 돈을 쓴 것 같지는 않은데 내 돈은 어디로 갔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시죠? 많은 사람들이 돈이 부족한 이유를 수입이 적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수입도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많이 벌어도 흐름을 모르면 늘 부족할 수 있어요. 자, 카페, 배달, 교통비, 구독료, 쇼핑처럼 작은 지출이 반복되면 월말에는 꽤 큰 금액이 되거든요. 최근 조사에 따르면 20대는 금융 앱과 결제 서비스에는 익숙하지만 자신의 재무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역량은 매우 낮게 나타났어요. 돈 관리는 더 벌기 이전에 흐름을 보기 위해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흐름이 보여야 새는 돈이 무엇인지 어디서 바꿔야 되는지도 정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이제 돈의 흐름은 3가지로 단순하게 나눌 수 있어요. 자, 수입, 지출, 저축인데요. 첫째, 수입은 한 달 동안 여러분한테 들어오는 모든 돈이에요. 즉, 알바비, 부모님이 주시는 용돈, 장학금, 요즘은 스마트 스토어나 배달 알바비로 부수입이 생기시는 분들도 많이 있죠. 그걸 모두 다 합친 게 수입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내가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이 정확히 얼마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아는 것 자체가 돈의 흐름을 이해하는 시작이거든요. 이 숫자를 모르면 아무것도 시작을 못하는 거예요. 자, 둘째는 지출인데요. 나가는 모든 돈을 우리는 지출이라고 해요. 나가는 모든 돈 뭐가 있을까요? 월세, 통신비, 넷플릭스비, 밥값, 교통비, 카페값, 옷값. 여러분, 이거 세다 보면 진짜 많죠? 지출은 사실 2종류로 또 나뉠 수 있어요.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인데요. 이건 뒤에서 슬라이드 하나 통째로 따로 다룰게요. 지금은 지출은 뭐다? 나가는 돈 전부이다 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셋째, 저축. 자, 이거 진짜 이제 중요한데요. 잘 들어주세요. 자, 저축은 남는 돈이 아니에요. 남으면 저축한다? 이 생각으로는 평생 돈을 모으지 못할 수도 있어요. 왜 남는 돈이 원래 없거든요. 그럼 저축은 뭐냐? 자, 저축은 미래의 나에게 미리 주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0대의 여러분이 30대의 여러분한테 편지로 돈 붙이는 개념이에요. 이 관점 전환이 오늘 강의의 진짜 핵심 중에 중요하거든요. 자, 그리고 맨 아래 등식 보이시죠? 자, 수입 마이너스 지출은 저축. 자, 이 단순한 산수 하나가 여러분의 20대, 30대의 금융생활을 결정합니다. 어려운가요? 아니에요. 초등학교 3학년도 알 수 있는 산수잖아요. 근데 이걸 실제로 실천하느냐 안 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차이가 인생을 완전히 갈라놓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돈보다 쓰는 게 많으면 자기가 버는 돈보다 쓰는 게 많으면 돈을 모을 수 없죠. 이건 바로 진리예요, 여러분. 어떻게 더 많이 버는 돈보다 쓰는 게 더 많으면 어떻게 저축을 할 수 있겠어요? 자, 이제 우리는 이 개념은 다 잡았는데요. 좀 더 깊이 있게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자, 먼저 수입입니다.
수입은 단순히 얼마를 버느냐만 보면 안 돼요. 그 돈이 반복해서 들어오는지, 실제로 얼마가 입금되는지, 입금 시점은 언제인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자, 월급이나 정기, 아르바이트비처럼 매달 예측 가능한 돈은 고정 수입이라고 해요. 그러나 성과급이나 프리랜서 수입처럼 달마다 달라지는 돈은 변동 수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장학금이나 환급금, 명절 용돈처럼 한 번 들어오는 돈은 일시 수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즉 비정기 수입, 일회성 수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일시 수입은 매달 들어오는 돈처럼 생각해 소비하면 다음 달 예산이 바로 흔들립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취업을 할 경우에 진짜 중요한 거는요, 연봉보다 월 실수령액이 나에게 얼마인지 확인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연봉이라고 하니까 연봉을 12달로 나누어서 그 금액이 모두 내 통장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자, 세금과 사대보험 이런 것들을 다 공제한 뒤에 실제 나의 통장에 내가 쓸 수 있는 입금되는 금액이 얼마인가를 아는 것이 예산의 첫 출발점입니다. 수입을 정리할 때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세 가지의 유형으로 정리해서 반복되는 수입인지, 세후 금액인지, 언제 들어오는지 이 세 질문을 하는 것이 예산의 기초입니다. 자, 다음은 지출이에요. 자, 지출 관리는 무조건 아끼거나 즐거움을 포기하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모르는 사이에 빠져나가는 돈을 보이게 만들고 나에게 중요한 것에 내가 정말 필요한 것에 쓰고 있어? 라고 하는 더 잘 쓰기 위한 과정을 보기 위한 개념입니다. 자, 여러분 지출도 4개의 유형으로 살펴보면 되는데요. 첫 번째, 월세, 통신비, 보험료, 대출 상환처럼 매달 정해지게 나가는 돈은 고정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식비, 카페비, 배달비, 쇼핑처럼 생활 습관에 따라서 달라지는 돈은 변동 지출이라고 보고 있고요. 잘 사용하지 않는 구독료나 소액 앱 결제, 습관적인 택시비 이런 거는 새는 돈에 가까운 지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경조사비, 병원비, 여행비, 이사비처럼 매달 생기지는 않지만 언젠가 필요한 돈이라고 보여지는 이 지출의 항목은 미래 비용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최근 3개월의 카드와 계좌 내역을 이 4개의 축으로 한번 분류해 보세요. 줄일 곳은 어디인지, 미리 준비할 곳은 어떤 것인지가 선명해질 것입니다. 특히 사회초년생인 여러분처럼 예산에서 가장 먼저 봐야 할 것은 고정비와 새는 돈이에요. 왜냐하면 이 두 가지의 구조가 한번 만들어지면 매달 자동으로 반복되기 쉽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고정비, 새는 비 어떤 것인지는 반드시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다음은 지출의 구조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왜냐하면 지출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출은 아까 말했듯이 고정지출과 변동지출로 나눠지는데요. 이 고정지출은 월세, 통신요금, 보험료, 정기구독처럼 매달 자동으로 나가는 돈입니다. 한번 구조를 바꾸면 절감 효과가 매달 반복되는 거죠. 반면에 변동지출은 달마다 금액이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변동지출을 줄이려면 매일 오늘은 커피를 참자, 배달을 줄이자 라고 의지력을 좀 발동해야지 오래 유지되기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매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의 사용하지 않는 구독 서비스 1개를 해지하면 다음 달부터는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그만큼 돈이 남아요. 그래서 지출을 정리할 때는 안 쓰는 구독료, 과도한 통신요금, 중복보험처럼 자동으로 반복되는 비용을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 식비와 여가비 같은 변동 지출을 줄여나가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자, 다음은 저축인데요. 저축은 미래의 나에게 먼저 보내는 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많은 사람이 수입에서 지출을 빼고 남는 돈을 저축하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방식은 실패하기가 쉬워요. 지출은 언제나 늘어날 이유가 생기고 월말까지 남아있는 돈은 거의 없기 때문이죠. 자, 순서를 한번 바꿔보세요. 수입에서 저축을 먼저 빼고 남는 돈을 생활비로 정하는 것입니다. 흔히 선지출,
선저축 후 지출 또는 나 자신에게 먼저 지불하라고 표현합니다. 월급이나 아르바이트가 들어오는 날 저축계좌로 자동이체하면 의지에만 기대하지 않아도 되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말고 시스템을 믿어주세요. 저축에는 세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비하는 비상금, 여행이나 이사, 학업을 위한 목표 자금, 그리고 투자할 때 생활이 흔들리지 않도록 받쳐주는 준비금입니다. 저축은 지금의 나와 미래의 내가 같은 통장에서 싸우지 않게 만드는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까지 개념만 얘기하면 재미없죠? 실제 사례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한 대학생의 한 달 돈 흐름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요, 부모님 용돈 40만 원, 그 다음에 주에 10시간 정도의 카페 아르바이트비 45만 원, 과외 수입 5만 원을 합쳐서 한 달 수입을 90만 원으로 책정했어요. 자, 지출은 교통통신비 13만 원, 식비와 카페에서 카페비 32만 원, 여가와 쇼핑 24만 원, 여러 구독료를 합쳐서 9만 원 이렇게 책정을 했는데요. 모두 합하면 75만 원이고 통장에는 12만 원이 남습니다. 그런데 이 12만 원을 미리 저축으로 정하지 않으면 다음 달 초에 배달이나 약속, 예상치 못한 결제로 쉽게 사라져 버려요. 문제는 소비 자체가 아니라 계획 없이 쓰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이 사례를 자신의 생활에 한번 대입해 보세요. 수입 90만 원을 자신의 실제 수입으로 바꾸고 지출 항목도 직접 적어보면 현재 여러분의 돈 흐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실용 파트예요. 여러분 이제 딱 이번 주에 여러분이 직접 해볼 수 있는 나의 새는 돈 찾기 체크 포인트 5가지 하나씩 살펴볼까요? 자, 최근 3개월 동안 거의 사용하지 않은 구독 서비스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무료 체험 뒤 해지되지 않아 계속 결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배달과 편의점 이용 횟수를 세어보세요. 자, 작은 금액도 여러 번 반복되면 한 달의 지출이 크게 늘어납니다. 셋째, 카페 비용도 살펴보세요. 자, 커피를 마시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한 달에 얼마를 사용하는지, 얼마를 쓰는지 알고 즐기는 것과 모르고 반복하는 것은 굉장히 달라요. 자, 넷째, 카드 할부와 리볼빙을 주의해야 돼요. 추후 여러분이 사회초년생이 되면 이 점을 꼭 살피세요. 특히 일부 결제 금액 2월 약정, 이것이 바로 리볼빙인데요. 이것이 내 카드에 설정되어 있는지 카드사 웹에서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당장 갚을 금액이 줄어든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여기에 높은 수수료가 붙고 갚아야 할 금액이 다음 달로 계속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내가 갚아야 될 돈은 이번 달에 50만 원인데 내가 리볼빙이 책정되어 있어서 이번 달에 30만 원만 갚으면 되네? 그러면 이거 좀 여유 있게 써볼까? 라고 하지만 다음 달에 더 많은 금액을 더 지연돼서 갚아야 되기 때문에 리볼빙은 가능한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5번째, 은행 웹의 자동이체와 정기결제 목록을 열어보세요. 나 이런 거 설정했었나? 자기도 모르는 낯설거나 지금은 필요하지 않은 결제가 있다면 바로 정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이런 게 되게 많거든요. 나한테 매달 3,000원씩 나갔는데 나 이거 나갔는지도 모르고 사용했던 것이 12달이 돼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진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못 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5가지만 점검해도 여러분의 매달 남는 돈을 늘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한 달, 2달, 1년, 10년, 20년 해보세요. 여러분 새는 돈을 막는 거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이 그 새는 돈에서 내가 10만 원을 새는 돈을 막을 수 있었다면 내가 버는 돈 10만 원과 같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출에 대한 비용을 너무 쉽게 간과하는 것은 간과하지 않는 습관이 평생에 굉장히 중요한 습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선생님이 계속 강조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돈의 흐름을 아는 것이 금융생활의 첫 출발이라고 했는데요. 나의 돈 흐름 이해하기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를 이렇게 하나의 지도로, 나의 돈 흐름 지도로 만들고 여러분의 이 그림을 여러분의 머릿속에 확 넣어주세요. 자, 한 번씩 정리를 해볼까요? 자, 수입이 통장에 들어오면 그 다음에는 세 갈래로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통장 하나로 쓰면 어떤 것이 저축 통장인지 생활비 내용인지 비상금 별도인지를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목표는 여러분 저축입니다. 자, 여행, 이사, 취업 준비, 학업처럼 미래에 필요한 돈을 먼저 떼어두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거는 목표 자금으로 설정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한 달 생활비입니다. 자, 식비, 교통비, 카드 사용액은 이 한도 안에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의 한 달 생활비를 얼마로 정할 거야 라고 정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수입이 100만 원이 들어왔어요. 통장 하나로 쓰시지 말고 그 통장을 세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저축 통장, 생활비 통장, 비상금 통장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100만 원 중에서 저축은 얼마를 할지 여러분 정해서 20%를 정했다. 그러면 20만 원은 이 저축 통장에 먼저 넣어두는 것이고요. 생활비는 40만 원으로 정했다. 그럼 생활비 통장, 비상금을 40만 원으로 했다. 비상금 통장. 이렇게 처음부터 나눠서 다른 통장을 가지고 여러분의 지출 항목을 세우는 것이 성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어떤 솔루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비상금인데요. 자, 비상금은 병원비나 소득이 갑자기 중단될 수 있잖아요. 아르바이트도 중단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병원비나 소득 중단처럼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대비하는 돈이에요. 나는 1년 동안 계속 돈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갑자기 6개월 만에 끊겼어.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만약에 여러분이 저축통장과 생활비 통장만 가지고 썼다면 저축을 깨야 되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지금까지 해온 일이 아깝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 선생님 가장 먼저 정해야 되는 게 뭐예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면 오히려 생활비 예산보다도 더 비상금을 별도로 만드는 게 더 먼저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돈을 많이 벌게 돼서 사회초년생이 됐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난 열심히 저축했고 생활비 되는데 갑작스럽게 어떤 일이 발생했어. 그런데 이머전시 펀드라고 보는 거죠. 이 비상금을 따로 통장을 마련해 놓지 않게 되면 그때 여러분이 정기적금 들어놓은 거, 주식 들어놓은 거, 그 다음에 뭐 보험 들어놓은 거 이런 것들을 손해보고 깰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비상금을 따로 두는 여러분 습관은 매우 중요한 습관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생활비 통장과 분리돼서 매우 선생님이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 대비한 비상금 별도는 반드시 요 세 개의 통장의 항목에 넣어 두어라 라고 하는 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고 다른 거 다 잊어버리더라도 오늘 이 나의 돈 흐름 지도 만들기 그리고 요거를 나의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머릿속에 요거를 딱 넣어두시고 사회초년생 청년부터 여러분 시작하시면 여러분 30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자, 티끌모아 태산이란 말 여러분 그냥 있는 거 아니거든요. 자, 돈이 들어온 뒤에 소비가 먼저 움직이면 저축은 매달 달라진다. 그래서 반대로 저축과 비상금을 먼저 나누고 생활비를 자연스럽게 넣으면 이 생활비는 여러분 조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가진 계좌와 카드가 이 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한번 적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 돈이 들어온 뒤 소비가 먼저 움직이면 저축은 불안정해진다.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자, 이제 두 번째 파트로 완전히 넘어갈게요. 자, 오늘 강의의 진짜 심장부 예산 이야기 하겠습니다. 자, 예산 세워라 라고 하면은 여러분 갑자기 가슴이 막 답답해지지 않으세요? 예산이란 말을 들으면 답답하고 내가 지금 돈을 써야 되는데 돈을 못 쓰게 하는 규칙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예산은 제한이 아니라 선택의 자유를 만드는 도구입니다. 자, 예산을 학문적으로 한번 정의를 해볼까요? 예산이란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일정한 기간 동안 예상되는 수익과 지출을 미리 추정하고 제한된 자원을 목표에 맞게 배분하고 관리하고 평가하기 위한 재무 계획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산은 세 가지의 효과가 있어요. 예산이 여러분에게 주는 효과 뭔지 알아야 여러분 예산 잘 짤 수 있겠죠? 자, 첫째,
돈이 어디로 가는지 보이게 합니다. 자, 돈에 대한 불안은 모르는 데서 커지는 거예요. 모르면 되게 불안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계속 적어서 보이면 관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불안해지지 않아요. 여러분 항상 늘 돈과 관련해서 사고 치는 건 언제냐면요. 사람들이 불안할 때 사고 쳐요. 그런데 매번 기록해서 잘 볼 수 있으면 아, 이번 달은 이렇구나. 작년에 3월에는 이런 일이 있었구나. 작년에 5월에는 우리 가족의 생일이 다 몰려 있어. 그러니까 이때는 돈이 많이 나가는구나. 이런 걸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예산을 기록하면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을 예산을 세우는데 불안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기록하는 건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이란 이렇게 예산의 효과는 돈이 어디로 가는지 보이게 하는 것이다. 자, 둘째, 중요한 것에 골라서 쓰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모든 거를 다 살 수는 없어도 내가 정말 원하는 중요한 거는 죄책감 없이 우리가 써야 되잖아요. 여러분 돈을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돈을 벌고 소득을 창출하고 소득을 왜 창출해요? 죽을 때까지 쌓아놓고 있다가 그냥 가려고 창출하는 건가요? 여러분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 욕구를 만족시키고 행복감을 가지기 위해서 여러분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지출을 하지 말고 그러면 모든 걸 참아야 돼. 이렇게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 저는 항상 작은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소비를 하는 데 있어서 작은 사치는 한 가지씩은 할 수 있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에 골라서 쓰게 해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산을 세우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어떤 날은 돈을 들고 나갔는데 나의 욕구를 위해서 하나도 못 쓰고 돌아오는 날이 있어요. 그럴 땐 여러분 행복감이 줄어들어. 제가 볼 때.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여러분은 내 자신을 위해 쓰는 게 더 중요하다. 또는 내 친구나 나의 가족이나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게 나는 더 행복해. 이런 건 여러분 다 개별적으로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돼요. 소비 지출을 잘 하려면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나의 욕구가 무엇인지도 잘 알아야지만이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것에서 골라서 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예상하지 못한 일에 버틸 힘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내일 아플 거야 라고 해서 아프지 않아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병원비가 발생하거나 주인이 갑자기 나가라고 해요. 울세를 살고 있는데 이사비, 그 다음에 알바도 사장님이 갑자기 우리 문 닫게 됐어요. 이런 아주 불행한 일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알바가 끊어지는 이런 일이 생겼을 때도 여러분이 준비된 예산과 비상금이 있으면 바로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예산은 소비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돈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예산을 실제로 짤 때 지켜야 할 4가지 원칙을 한번 볼게요. 첫째, 저축을 먼저 하고 나머지로 생활한다. 자, 월급일이나 그 다음에 수입일에 맞춰서 저축을 자동이체하면 매번 결심하지 않아도 시스템적으로 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자신을 믿지 않고 시스템을 믿는다. 제가 계속 이야기했죠. 자, 둘째, 계좌를 용도별로 나누는 것입니다. 자, 수입이 들어오는 계좌, 생활비 계좌, 저축과 비상금 계좌를 구분하면 생활비 계좌의 잔액만 보고도 이번 달에 쓸 수 있는 돈을 알 수 있어요. 다만 계좌를 너무 많이 만들면 오히려 관리가 힘들어요. 그래서 딱 요 세 가지의 계좌로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자, 셋째, 계획은 구체적인 숫자로 적습니다. 그냥 아껴 쓰자 이런 거 계획 아니에요, 여러분. 숫자로 반드시 표시해야 돼요. 식비 25만 원, 자, 여가비 10만 원, 저축 20만 원. 이렇게 금액으로 여러분이 눈에 쉽게 볼 수 있도록 금액을 정해야 실제로 확인하고 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거 중요해요, 여러분. 대충 생각하지 말자, 아끼자 이런 추상적인 용어 아니고 구체적인 숫자로 반드시 예산을 기록한다. 자, 네 번째, 여러분 완벽하게 짜놨어. 그런데 완벽하게 예산은 했는데 하루 이틀이 못 가. 안 되겠죠? 지속 가능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완벽함보다는 지속성이 매우 중요해요. 첫 달에는 예산이 맞지 않을 수 있고 갑작스러운 지출도 생깁니다. 그때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처음부터 다 잘해요. 자, 자기 자신을 믿고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다음 달 금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세요.
예산이란 건 뭐냐면 정말 잘하고 싶거든. 그러니까 너무 무리해서 저축을 막 나는 40만 원 할 거야. 근데 나는 저축을 40만 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면 나는 실패야. 다시는 이런 거 안 할 거야. 라고 하지 말고 다음에 저축의 양을 비중을 줄이세요. 그래서 20만 원도 줄였어. 나 20만 원 정도는 잘하네. 해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가져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내용이에요. 한 번에서 너무 과도하게 예산을 책정하는 것은 올바른 예산 방법이 아니에요. 자기에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정하고 그것이 습관이 되면 그러면 나 이 정도 됐으니까 20만 원 정도 저축했는데 한 30, 25만 원 정도 해볼까? 다음 달에는 이렇게 하면서 점점 자기 자신을 트레이닝하면서 늘려갈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돼요. 지속 가능성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때 갑작스러운 첫 달에는 예산이 맞지 않을 수 있다. 갑작스러운 지출도 생길 수 있다. 포기하지 말고 다음 달 금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자. 그리고 조금 허술해도 계속 쓰는 예산이 완벽하지만 며칠 만에 끝나는 예산보다 훨씬 강할 수 있다는 점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나만의 한 달 예산 세우기 실전 예산 설계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 앞에서 말한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보시면 월 실수령액 예상액, 고정비, 저축비상금, 생활비 한도, 새는 돈 점검 이렇게 해서 나의 금액은 얼마이고 금액만 적지 말고 확인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한번 출력을 하든 여러분의 어떤 여러분이 잘 쓸 수 있는 예산표에 들어가서 이거에 대해서 각각 질문을 하는 거예요. 월 실수령액은 세후 금액인가? 매달 반드시 나가는가? 수입 중에서 먼저 빠지는가? 카드값까지 포함했는가? 구독 앱 결제를 확인했는가? 이런 질문들을 하다 보면 이 금액을 어느 정도 정해야겠다. 잘 알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여기까지 금융생활의 첫 출발, 나의 돈 흐름 이해하기를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볼까요? 자, 모든 돈의 돈 관리는 세 가지 축이 있다. 뭐다? 수입, 지출, 저축이다. 수입에서 지출을 빼는 저축으로 보아야 하고 이 흐름이 보여야 관리가 가능하다. 자, 지출은 고정지출과 변동지출이다. 고정지출을 먼저 정리하면 매달 자동으로 돈이 남고 그 돈으로 변동지출을 구조한다. 자, 저축은 남는 돈이 아니라 먼저 떼는 돈이다. 돈 들어오자마자 자동 이체하고 pay yourself first. 자, 요거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자, 예산이 중요한 이유는 나를 옥죄는 것이 아니다. 돈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산은 어디로 가는지 보이게 하고 중요한 것에 골라 쓰게 하며 예상치 못한 일에 버틸 힘을 줍니다. 자, 여러분, 자, 나의 돈 흐름 이해하기 요것만 잘 해도 여러분의 첫 출발은 성공입니다. 자, 오늘 집에 가셔서 반드시 예산표 만들고 자기만의 예산, 실전 예산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